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리저널 뱅크 이슈가 계속 좀 더 악화가 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대출 증가세라고 했잖아요. 대출 증가세가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최근에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줬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22년도에 22년 대출이 이렇게 늘었어요. 쫙, 그러니까 연한 10% 속도로 이렇게 잘 늘었잖아요. 연초부터 해서 이렇게 대출이 쫙 22년도에 쭉 늘었는데, 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태가 터졌던 작년에 볼까요? 대출이 완전히 붙어버렸죠. 대출 증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약간은 퍼머넌트한 이펙트다. 굉장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대형은행과 중소은행들이 이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충격파가 확연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은행들 입장에서 예금 금리를 높게 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안 좋은 얘기잖아요. 얘들 입장에서는 확정 금리를 높게 주면 은행이 그만큼 높은 금리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볼게요. 여기는 미국의 탑4 은행. 탑4가 뭐죠? 웰스파고, 또는 그쪽 시티은행, JP모간,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탑4인데, 이 탑4에서 주는 정기예금과 1년 CD금리인데 보실래요? 여기는 나머지 은행들인데, 와우, 쉬운 말로 대형 빅4 은행은 금리 작게 줘도 예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은행들은 홀더 금리를 높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1년 CD를 볼까요? 빅4는 1.5%를 줘야 되는데 나머지 은행은 2.5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즉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 은행들은 홀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요거는 채권 입장에서 가상금리입니다. 참고로 가상금리가 높을수록 국채금리보다도 더 조달 코스트가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실리콘밸리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리저널 뱅크고 여기가 일반 대형은행인데 그냥 똑같이 한 200bp, 그러니까 국채에다가 한 2%만 더 얹으면 조달이 가능했는데,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작년 3월, 4월 달 이후로 대형은행과 리저널 뱅크들의 조달 코스트가 달라졌어요. 그죠? 이거 보시면 계속 그 차이가 있죠. 이 갭이 안 메꿔지고 있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어떤 어려움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만큼 더 금리를 더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은행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예금이 들어와야 이제 대출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연준, 이게 그 고점 대비해서 은행 예금이 어떤 변화인데요. 보면은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 고점에 딱 붙어 있죠. 고점 딱 붙어 있다는 거는 예금이 안 줄어들고 있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부터 22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자금이 계속, 대출이 아니죠. 여기 디파짓이라고 했죠. 디파짓은 예금입니다. 예금이 계속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졌냐면은 790밀리언이라는 건, 빌리언 달러니까 빌리언 달러를 만 1달러에 1,000원이라고 보면 1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709조가 빠졌다는 얘기고요. 1,300억 원을 환산해 보면 한 1,000조, 원화로 1,000조 원 정도가 은행 예금에서 지난 2년간 계속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게 모멘텀이 됐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은행의 예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원화로 하면 한 1,000조 원 정도 계속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좀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이렇게 빠진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걸 비교해서도 이번 사이클에 더 자금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자금이 빠져서 이 돈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겠습니까? 예, 그 돈은 MMF로 가고 있어요. MMF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리 양 PD, MMF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어디에 투자해서 돈 만들어 줄까요? 주식 아닌가요? 아, 주식 아니에요. 오늘 MF가 평소에 실력이 좋은 놈 자꾸 틀리네요. 예, MF는 주로 어디에서 운영해서 만드냐면은 미국의 단기 국채. 미국의 단기 국채를 투자해서 MF를 운영하거든요. 그럼 좀 다시 얘기할게요. MF는 이 질문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자문자답 할게요. MF는 장기 투자자가 돈 넣을까요? 단기 투자자가 돈을 넣을까요? 단기 투자자들이. 그렇죠. 어디를 갈지 모를 때가 단기 투자자들이 MF를 활용하는데 예금 대신 MF를 하는 이유는 금리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MF가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예금보다 MF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가는 거고 MF가 왜 금리가 더 높냐면 미국의 단기 국채를 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 단기 국채가 FRB 금리에 연동돼 있잖아요. 그럼 한 5% 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면서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단기 국채 금리에 많이 운영하는 MMF로 자금이 많이 쏠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의 경기 인상 사이클 대비해서도 그때보다도 비례해도 이번 사이클에 MMF가 엄청나게 자금 들어가고 있어요. 볼까요? 여기가 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거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시점 이후부터 월간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한 20개월 정도, 22개월 정도 자금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사이클인데 22개월 동안에 이번 사이클에 와 얼마냐면은 1245빌리언 달러가 MMF로 자금이 들어왔대요. 이거는 과거의 동구간 동안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왔던 것보다 무려 한 2배 이상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MMF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미 연준이 드라마틱하게 단기 금리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단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은 결국 MMF가 예금 대비해서 헐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에서 자금을 빼서 MMF로 자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빠진 이유가 결국 MMF로 자금이 간 거고 이렇게 MMF로 많이 간 이유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FRB가 금리를 많이 올려서 미국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금이 많이 빠지고 MMF로 자금이 많이 가게 됐던 요인이 누구의 이유다? FRB의 영향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번에 MMF 자금, 보시면 여기는 MMF 자금 규모거든요. 유입된 규모고 여기는 이제 FRB 금리인데 결국은 이쪽 왼편에 이렇게 단기간에 연준이 금리를 쫙 올려서 결국은 요 오른편에 짙은 색깔 자금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예금 빠지고 MMF로 많이 그 자금이 유입됐던 게 FRB 금리잖아요. 금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더 돌려서 얘기할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의 70% 이상 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중소은행이 갖고 있고 또 중소은행의 전체 대출 중에 30%가 CRE가 있는데 그럼 CRE가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이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줄어들고 얘들의 조달 코스트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달 코스트가 줄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고 우리가 은행 이슈로 중소은행 이슈로 갔을 때 지금 예금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예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예금 빠지는 거가 어딘 쪽으로 빠지냐면 MF로 빠지고 있고 그 MF가 뜨는 이유가 미국의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놓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지금 미매각 평가손이 굉장히 엄청나게 자기 자본의 한 30% 정도 평가손이 나 있는데 그 이유도 FRB가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많이 올라서 평가손이 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만에 하나 금리 인하를 늦게 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이 계속 더 진도가 나가는 거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데미지는 문제는 더 많이 왜냐하면 상업용 만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리저널 뱅크 이슈가 계속 좀 더 악화가 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겠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만 연준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혹시나 물가가 재차항등할까 봐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뻥 터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 충격이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사실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게 종국에는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 구사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뒤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봉착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 금리는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에도 대입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향후에 투자 수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앙은행 금리 정책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부동산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부동산 문제와 중앙은행 금리 정책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국채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